그러면 오늘은 시리즈 간담회 제6번째 시간이고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연아 실장님 모시고 중장기 인구구조 대응 재정위험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의 김연아입니다. 먼저 이렇게 입법조사처에서 전문가 간담회 시리즈로 초대해 주셔서 중요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다만 조금 대면 회의였다면 조금 질의응답 같은 것도 대면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 면은 있지만 자료를 통해서 최대한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중장기 인구구조 대응 재정위험 정책 방향입니다. 네, 한 5가지 정도의 큰 줄기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현재 거시경제 상황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중장기 재정 위험이 이것과 매우 관련이 있고 또 뭐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2020년, 21년, 22년 요 3개 년도는 저희가 2018년 금융위기 또 그 전 IMF 위기보다 훨씬 더 큰 경제 대위기로 보고 있고요. 그 굉장히 큰 소용돌이 상황에서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 일어날 것 같은 전쟁도, 물리적인 전쟁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른 경제 환경 변화, 재정 환경 변화는 충분히 많은 분들이 공유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관련된 국제기구 자료나 해외 논문, 그다음에 국내 연구 자료 등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지금 이 불확실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불확실성은 사실은 2020년 그 팬데믹이 시작하면서부터 등장했던 단어였는데요.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여러 의미를 포괄하고 있어서 사실은 불확실성이라고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분해해 보면 이 리스크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본다면 일단은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식됐다라고 공식적으로 WHO에 선언하지 않았고 전쟁도 끝날 것처럼 생각했지만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팬데믹과 이 경제 위기를 저희가 지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이제 돈이 풀렸고 그것을 통한 인플레이션, 물가 압력이 지금 현재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이고요. 또 양극화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이 2020년 이전에 겪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죠. 그때는 사실은 경제가 너무 안 움직여서 저성장, 저물가, 저이자율로 인해서 생각했던 그 경제가 움직이지 않는 부분으로 인한 양극화였다고 한다면 지금의 양극화 내용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그 크기나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라고 우리가 뭉뚱그려서 말하기에는 그 리스크의 내용과 깊이와 넓이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냐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너무나 총력적으로 열심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준이 이제 마지막에 조금 이자를 더 올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연말에 한 번 더 조금 베이비 스텝 올릴 거라는 얘기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 그것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 특히 이 문제는 인플레이션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MF나 11월 20일 엊그저께 나온 OECD 아웃룩에서도 인플레이션이 2023년에 하이를 치고 그 다음에 조금 마더릿해질 거다라고 전망은 하고 있는데 그 얼마나 완화될 수 있는지는 전망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 그 생각에는 인플레이션이 2023년 내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호기가 나타날 만한 상황이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면 모르겠으나 그럴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그 국제기구 표현에 따르면 마더릿한 정도가 나타날지는 저는 약간 조금 회의적이기는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새로운 새 정부, 올해죠. 올해 새 정부가 들어왔고,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정부가 바뀐 면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과거에 이제 돈을 걷어야 되는 그 긴축재정의 문제도 있어서 건전재정, 민간 주도에 따른 재정정책 및 지출이
좀 변화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결국은 재정으로 대응해야 되는 큰 변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있는 얘기는 저희가 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IMF가 전망하기로는 2023년 전체 국가들의 한 30% 정도는 경기가 위축될 것 같다라고 전망하고 있지요. 2022년 노벰버, 그러니까 11월 22일 날 나온 그 OECD 가장 최근에 나온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 1.8%가 전망되었고 전 세계 경제는 2.8에서 2.2로 0.6%포인트 하락하는 전망을 보였어요. 물론 아무래도 이 OECD가 내놓은 것은 이제 유럽 국가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유로 지역들 하락폭이 굉장히 많이 담겼다고 보여집니다. 독일은 마이너스 0.7, 뭐 프랑스는 0.6. 그래서 그 지역 같은 경우 거의 0%로 수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년도 경기 상황은 굉장히 어두워지는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인 그 수치가 사회경제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시면 이제 계층별, 지역별, 산업별 비대칭적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은 궁극적인 저희의 두려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득 및 자산 양극화도 이제 더욱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은 그 각국에 갖고 있는 우리가 그 국제기구에서 많이 쓰고 있는 컨트리 스페시픽한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 스페시픽한 내용에는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성숙도, 뭐 인스티튜셔널 머추어니스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이제 그 제도적 성숙도 안에는 재정 운영의 틀, 그 나라의 금융정책, 수단, 그다음에 그 나라의 뭐 부패 수준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중요한 지표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제 그 개별적인 표를 나타나는 것을 보자면 뭐 내교제나 대면 서비스 생산이 많이 차이가 난 점, 대면 서비스가 아무래도 좀 많이 하락했고요. 근데 이거는 2021년 당시 그림이어서 지금은 조금 이것보다는 훨씬 많이 나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아웃 오브 데이트된 표여서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보시면 가장 충격이 덜했던 나라가 미국, 중국, 전체 평균, 다음에 전체 이 세계 평균이 되겠고 이 밑에가 이제 낮은 저소득 국가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은 2021년 하반기에서도 그 각 나라들 어찌 보면은 조금 어려운 국가가 더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나서 앞으로의 그 지역별 양극화, 그러니까 지구를 전체로 봤을 때 리저널한 양극화 문제가 오히려 코로나를 이후로 일정 부분 조금 그 상세한 면도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리고 앞으로 이 내용이 2, 3년 지나서 나타날 효과로 본다면 훨씬 더 벌어질 거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그 코로나의 영향이랄지 그다음에 돈이 많이 풀려서 생긴 인플레이션 영향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적 OECD 국가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견조하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기구의 대부분의 평가이고 저희도 역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위축된 건 맞고 또 경제가 하락세가 되고 있는 건 맞지만 극복 가능한 단계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대한 그 OECD나 IMF나 월드뱅크나 이런 데서의 평가의 내용은 아직까지는 재정도 경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지금까지는 잘 견뎌왔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등이 있죠. 고령화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노동시장 경직성. 노동시장 경직성 안에는 뭐 임금 격차가 크니 장기부터 시작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문제, 그다음에 뭐 그런 여러 가지 노동시장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노인 빈곤율, 자살률 등등 소위 말하는 행복지표 관련된 것이 굉장히 안 좋은 점 등은 굉장히 구조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가계 저축률의 하락폭도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 크지 않았다라는 점 확실히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찌 보면 우리가 중장기라고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인구구조 변화라고 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생적인 우리 대내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이제 대외적이기도 하고 대내계적이기도 한 것이 이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이 문제는 점점점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정부가 재정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유동적인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노력하기에 따라서 상당 부분 우리가 굉장히 책임 있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정책 판단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 책임을 구체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안이나 뭐 시나리오가 있고 뭐 이것을 하는 기계적인 계산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으나 그것을 정치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이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모든 게 다 재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제 빚을 얼마를 얻어서 해결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것을 각 책임자에게 얼마를 부담시켜 가며 갈 것인지 그 전체적인 재정 운영의 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내 연구나 혹은 국외 연구에서도 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는 그런 주제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의 구체성이 우리에게 그 앞으로 주는 부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주의 깊게 좀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충격이 어쨌든 지금 초단기적으로 2023년 상반기부터 아주 중반기까지 우리한테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도매 가격,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 대응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경제에 영향이 미칠 거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주제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잠재 성장률이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모두가 다 예측을 하고 있고 정도의 문제이고 속도의 문제이지 이거를 과연 우리 시장이 그리고 이거를 우리 경제가 우리 재정이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고 보호할 수 있을지는 정말로 재정 운용의 역할과 뭐 세입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포함을 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지난 몇십 년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나서 그 속도 수위가 조금 다른 나라보다 조금 빨리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줄어드는 만큼 우리가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문제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앞으로 재정 운용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출도 그렇고 재정 지출 구조 조정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는 잠재 성장률을 우리가 어떻게 덜 하락시키고 갈 수 있겠는가가 저희 전체의 주제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살펴보시면 이제 우리 생산 가능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고 있고 이제 그 이면에는 유소년 인구가 주는 것 때문에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노년 부양비가 굉장히 급증한다는 점 그래서 총 부양비가 결국 120까지 2067년에는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똑같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본다면 2067년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노인 부양비 부분은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공적연금 재정 수지 관련에 있어서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매년 조금씩 그 기간이 이제 앞당겨지고 있고 출산율은 뭐 0.7인데 제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서울은 0.52라고 해요, 출산율이. 그러니까 이제 0.52라고 하는 수치가 나올 정도의 이 굉장히 갈 때까지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는 조금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건 굉장히 희망적인 생각이고 만약에 수치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수치들이 만약에 곳곳에서 나타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총인구 감소 속도나 이 부양비 변화나 재정 수지 전망 우리가 지금 과거에 굉장히 낙관적인 수치로 한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가능한 걸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서 굉장히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제가 지금까지 드린 얘기인데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대응이 관건이고
기후위기 대응 재정 정책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2023년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대응해야 되고 기후위기 대응은 고통스럽지만 공조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 모든 걸 하는 이유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사각지대, 다음에 국민의 사회 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것이므로 타겟팅된 재정 정책을 권고하는 것이 이제 2022년 10월이고요. 이제 엊그저께 나온 거 제가 페이퍼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못 담았습니다. 근데 2022년 11월에 나온 OECD에 따르면 OECD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1.8%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이자율 인상을 통해서 매크로 이코노믹한 타이트닝 하는 걸 권고했고요. 여기서 똑같이 우리나라 구조적인 위험에 대해서 얘기해 줬습니다. 노동시장 경제성 문제 당연히 언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재정 피스칼 컨솔리데이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화 노력을 해야 되고 재정 준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와서 에너지를 뉴클리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이 얘기했던 기후 변화 대응 계획하고 그것이 맞는지 여부를 얼라인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읽은 그 OECD 전망의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선별적인 재정 지원 역시 OECD도 권고했고, 인력 재배치 및 실질적 사회 안전망 강화, 필수 공급망 탄력성 회복을 위한 추가 정책 조치는 OECD 거의 똑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보는 눈이나 우리 국내에서 보는 시각이 거의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기 OECD가 한 것도 1.8이었지만 한 3주 전쯤에 KDI가 나눈 것도 우리나라 2022년 1.8%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2% 내외의 2023년 전망치를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 여력 확보와 재정 효과성 극대 방안을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궁극적으로 재정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능하면 잘 확보를 해서 그게 이제 세입도 잘 걷고 재정 지출 구조 조정도 잘 하고, 그다음에 데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이제 잘 활용하는 것도 잘 해서 재정 여력을 확보를 해서 결국은 이제 뭘 하고자 하는 거냐를 보면 머스그레이브의 아주 고전이지요. 우리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 보면 어쨌거나 산업 간 분야별 불균등 성장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그 리얼로케이션이 필요하고, 그리고 리디스트리뷰,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소득 및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을 통한 개입의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고요. 세 번째는 자동 안정화 기능,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울 때 돈을 좀 더 풀고 경기가 좀 괜찮을 때 비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동적으로 갖고 있게 된다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재정 개입이 경제와 맞물려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세계를 본 것이죠. 근데 첫 번째 산업 간 분야별 불균등 성장은 우리 지금 재정 수단에서는 재량 지출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량 지출은 이제 부처별 예산, 소위 말하는 부처 예산에 해당하고요. 소득 및 지역별 불평등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조세 부담률로 크게는 설명을 할 수 있죠. 물론 돈을 걷어서 그 돈을 가지고 각 의무 지출이랄지 사회복지 지출이랄지 개인 간 이전 혹은 지역 간 이전, 지방에 주는 문제도 역시 이것도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조세 부담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자동 안정화 기능은 우리가 실업부조랄지 일종의 연금 제도도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재정의 효과성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재량지출 재정 공간을 확보하는 것, 두 번째는 조세 부담률 인상을 할 수 있도록 재정 환경을 구축하는 것, 세 번째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하기 위한 그 사회 안전망 구축 제도를 의무지출 개편이 가능하도록, 이 사실 세 가지 다 매우 어려운 고통스러운 내용입니다. 재량지출 재정 공간은 부처 예산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 이미 부처도 다 기득권이고 다 이해관계자가 있고요. 두 번째, 조세 부담률 인상은 제가 오늘의 주제에 우리 오정은 센터장님께서 아마 세입 부분 설명을 많이 해주실 텐데, 제가 이 부분은 큰 지면을 통해서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결국 우리가 이 모든 재정활동, 재정운영 제도 개편을 하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준칙을 만들고 재정 규율을 강화해서 재정의 신용을 높이고 고가 신용도 높이고 하는 모든 이것은
사실 저는 조세 부담률을 높이려고 하는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내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알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같이 우리가 그 정치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조세 부담률 인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뢰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것이고 재량 지출을 줄였을 때 이 줄어드는 돈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세금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어야 부처가 노력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일단 내가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나는 그게 더 먼저 한다면 다시 말하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신뢰 기반이 거의 낮다고 한다면 사실은 조세 부담률을 못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부담, 중복지 뭐 늘 얘기하고 있고 재정 건전성 늘 얘기하고 있다면 사실상 이 부담과 일치하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저희가 중장기 재정 운용 방향, 중장기 재정 운용 대안, 궁극적인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은 그렇게 해서 조세 부담률이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라고 저는 주장할 만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지출의 경기조절 대응성 강화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좋을 때 증가속도 조절을 해서 불경기가 됐을 때 그 돈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사실은 이제 위기 상황이 됐을 때 국가별 재정 대응이 가능한 걸 봤더니 제가 아주 간단한 그 한 해 정도의 데이터로 봤더니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채무 수준이 낮은 나라, 재정 건전성이 비교적 좋은 나라들이 신용이 좋은 관계로 돈을 빨리 땡길 수 있었고 그래서 아주 뭐 우연치 않은 결과이고 그냥 뭐 안 맞는 결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려본 간단한 회계식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 수하고도 일정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로버스트한 수치를 계속 유지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관계가 없다라고는 뭐 그게 또 연관을 꼭 미친다, 관련을 꼭 미친다라고 본다기보다는 한 나라의 채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인스티튜션을 대표하는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 채무 수준이 낮은 나라들은 되게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기대 수명이 높았고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나쁘지 않았고 최근에는 영아 사망률은 의미가 없다고 하니까 그거는 설명을 안 드렸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조세 부담률이 높았고 조세 부담률이 높다 그다음에 채무 수준이 낮다 그러니까 덜 빚을 얻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 이거는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뢰 기반 제도적 성숙도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수하다는 지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조절 대응성 강화를 위해서 사실상 재량 지출도 확보하고 조세 부담도 인상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과 함께 국가별 재정 대응과 연관이 있다는 점. 그래서 앞으로 경제 위기가 얼마나 지금 지속이 될지 우리가 지금쯤 되면 다시 돌아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 대응 능력이 앞으로도 굉장히 커질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을 위한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냥 한눈에 살펴보기 위해서 2022, 2026 국가재정 운용계획상에서 부처별 예산을 봤는데요. 건전재정 민간주도 핵심을 주제로 목표로 2023년 예산안을 짜여졌고요. 지금 보시면 22년까지는 작년도 수치이고요. 2023년이 올해군요. 올해고요. 2023년 전망치가 이제 내년도 2023년 예산안 발표한 수치입니다. 총지출 증가율이 한 5.2%로 나타났죠. 22년은 8.9%였는데 2023년에 5.2%로 건전재정 기조를 가지고 갔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들 모시고 했을 때 5.2%가 뭐가 건전재정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왜냐하면 경기 전망치가 이거보다 낮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수준보다 언저리를 해야지 뭐 2%대 전망하면서 5% 경제 성장률 하는 건 조금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잘 보시면 사실은 교육하고 일반 행정이 13%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세 의무지출 부분이고요. 교육 같은 경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정 부분 내국세 연동돼서 국가 부처 간에 그게 없이 그냥 바로 자동이체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14.2%, 13.9%이고요. 나머지 그거보다 이제 좀 작은 부분에서 조금 감소들이 있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가 조금 감소했고 SOC가 감소했습니다만 절대적인 규모가 크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질서 안전 같은 경우 2%, 보건복지고용 4.1%였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나머지는 다 그 주변에 있었음을 볼 수 있고요. 두 개의 수치만 사실은 14.2, 13.9%였고 규모도 커요. 그래서 사실상 재량 지출은 오히려 작년보다 1.5% 감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전 재정의 기조를 한 건 맞지요. 2022년 대비 2023년. 그러나 그거는 재량 지출에서만 가능했고요. 손을 대지 못하는 의무 지출에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14.2, 13.9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죠. 나머지 1.5%를 줄여도 전체 총 지출은 5.2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상 건전 재정을 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재정 틀, 그러니까 지방 이전 지출을 의무 지출 내에 갖고 있는 이 기본적인 틀로 인해서 사실상 그 건전 재정의 수치에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었다. 따라서 이 그림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재정 운용의 그 범위는 오로지 부처 예산해 준 재량 지출에만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의무 지출은 손을 댈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의무 지출을 조금 시간을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 아시는 입법조사처라서 아마 대부분 굉장히 저보다 훨씬 더 이것에 대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해석력이 좋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무 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 지출과 이자 지출로 되고 있고요. 법정 지출에는 지방교부세, 앞서 말씀드렸던 일반 행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 역시 그것도 내국세 20.79%,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19.24% 이렇게 되고 있고요. 두 개가 합치면 전체 재정의 한 4분의 1쯤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앞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의무 지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절반이 사회복지 지출인데요. 공적연금 급여, 기초노령연금, 기초생보, 장애인연금 등등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공적연금 급여인데요. 실제로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사회복지 지출 안에, 그러니까 의무지출 전체 우리 재정지출의 절반이 의무지출이고 의무지출의 절반이 사회복지 지출인데요. 그 사회복지 지출 안에서도 사회보험하고 사회서비스가 한 7대 3쯤 됩니다.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연금 해당하는 것이고요.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육, 돌봄과 같은 것이어서 사실 선진국이 되겠다, 선진국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공적 부저 사회서비스가 약 반반쯤 되고 오히려 사회서비스가 좀 늘어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 우리는 이제 연금 초기이기도 하고 전체 사회복지 이슈 자체 설계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 부분이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이전 지출이 있고요. 그 법에 의한 지출로서는 지금 지방이전 지출을 지방교부세하고 교육재정교부금만 담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이 또 있고요. 그것도 지방으로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가고 있고요. 지방 소비세가 제가 16.5조라고 쓴 것은 이제 올해 전까지고 앞으로는 상당 부분 이거보다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부가세의 25.3% 2023년부터는 그러니까 부가세를 거두면 4분의 1은 무조건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나머지 부가세도 내국세로 일정 부분 가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지방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고요. 우리나라가 이러한 의무지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선진국의 중장기 재정위험 대부분이 사회복지지출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돈이 그쪽으로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죠. 국가가 선진국이 되고 노령화가 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사회복지 요구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고요. 정치적 양극화가 심할수록 재정 경직성이 심화돼서 된다는 이제 사례가 있어서 제가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국민의 권리이고 국가의 의무인 동시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우리한테는 정해져 있는 중장기 재정 위험에 예측 가능한 중장기 재정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와 지방이 그 각각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2023년 올해부터는 이제 의무지출이 53.5%, 2023년부터는 53.5%로 증가해서 이제 23년 이후부터는
의무 지출이 재량 지출보다 이제 명확하게 더 커지는 시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 옆에 그림을 보시다시피 2016, 17, 18로 가면서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16, 17, 18년에 조금 감소했는데요. 아마 앞으로는 계속 의무지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아마 재량지출보다 증가할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긴축재정을 선언했고 긴축재정 선언한다는 것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량지출 좀 줄이겠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손을 댈 수 없는 의무지출 비중은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를 통해서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은 사회복지가 노란 거고요. 회색이 지방 이전 부분인데 이 지방 이전 부분의 각 항목을 보시면 공적연금도 59.3조, 이 공적연금 안에는 사개보험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고요. 근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한 항목이 64.3조, 지방교육세도 63.4조. 그러니까 이게 2023년이 되면 각각의 75조씩 돼서 150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50조가 그냥 지방으로 자동으로 이전이 돼요. 교육하고 지방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날에 우리 교육이 된 것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우리 재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죠. 의무지출 비중 순으로 소관별 부처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걸 상당한 시간을 통해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재정 운용의 틀, 앞으로 재정 준칙도 설명드릴 텐데요. 다 그게 사실 상당 부분 이 재량지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재정당국이 할 수 있는. 그러나 실제로 돈이 나가는 곳, 돈을 필요로 하는 곳, 위험이 있는 곳은 의무지출이라는 점을 설명드리려고 해서 따라서 전체 앞으로 재정운용의 방향은 의무지출을 포괄하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상당 부분 이 부분을 시간을 할애했고요. 선진국에서 그럼 어떻게 하나 중요한 사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앞에 이제 약간 이탈릭처럼 되어 있는 게 선진국 비중이고요. 왼쪽에 정자로 되어 있는 것이 나머지 선진국을 제외한 개도국들의 비중이라고 본다면 discretionary spending, 다시 말하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재량지출은 42%쯤 차지하고요. 우리나라는 58, 자동지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게 한 58%를 차지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중에서도 그 의무지출 안에서도 unemployment, family, social, 그러니까 소셜시크에서 공적연금이 43%를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업보조는 한 4%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고요. 이게 선진국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게 이제 갈리아노 에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30년간의 그 자료를 다 모아서 했기 때문에 그 한 개년의 특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0% 내외 아주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이것이 똑같이 비중을 하려면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소셜 시큐리티, 패밀리, 언임플로이먼트 여기 지방이전 지출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지출 대 사회복지 지출을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100에서 50이 의무지출이고 그 50의 절반 25%가 사회복지 지출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회복지 지출은 선진국하고 비교를 같이 하려면 잠깐만요. 선진국하고 같이 비교를 하려면 건강보험을 넣어야 됩니다. 건강보험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건강보험 80조를 집어넣고 하면 지금 25에서 한 8% 분자 분모 전체 650에 플러스 80 분자에도 사회복지지출 플러스 80 해서 분자 분모에 다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한 33%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33, 선진국 58인 거죠. 선진국 58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우리가 50이라고 보자 이거죠. 우리는 33이라고 보면 어쨌든 10에서 15 이상 전체 재정지출의 앞으로 10% 혹은 15%까지는 우리 재정지출이 사회복지로 가겠구나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건강보험을 재정에 편입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논의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그 포함한다 보면 우리가 그 정도의 갭, 10에서 15% 정도의 갭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앞으로의 그 사회복지지출, 고령화 대응 사회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합리적인 추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OCX 기준입니다. 이거 아주 많이 쓰이고 있는 표여서 다 알고 계시는 표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12.2% 비중으로 저부담 저복지 국가 오른쪽에서 가장 낮은 그러니까 우리 밑에는 터키, 칠레, 멕시코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어떤 기준으로도 터키, 칠레, 멕시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낮은 재정 지출 비중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GDP 대비 비중이 낮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치는 재정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고 같은 소리이죠. 이제 전체 재정 비중을 차지하는 거나 GDP에서 차지하는 거나 어쨌거나 굉장히 우리가 현재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이어서 앞으로의 재정은 이 부분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회복지 지출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사회복지 지출은 의무 지출에 해당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선진국들은 그러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 재정 운영을 하려고 했느냐. 제가 이 밑에 자세하게 뭐 카운터 시클리컬이니 프로시클리컬 경기 조절적으로 가는지 아니면 경기 동향적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정치적인 불안정이나 제도적인 취약성이나 낙관적 전망하에서 경기 동향적으로 재정 지출을 조금 하려고 하고 또 경기 호황 시에는 과도한 재정 지출로 이게 연기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시스템이 채무 수준을 증가시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진국들은 조금 더 경기 대응적으로 재정 지출을 하려고 하고 개도국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재정 여건이 그것보다는 또 돈을 빌려오는 여건이 선진국들보다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기에 연동해서 재정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의무 지출을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경기 대응적인 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의무 지출 내의 경기 조절 기능,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적 연금이랄지 실업 보조랄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경기가 나쁠 때 재정 지출을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을 해서 경기 대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재량 지출만으로 경기 조절을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지출은 손을 못 대는 상황이고 재량 지출 그 안에 약간의 재정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업 부조는 제일 잘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는 크진 않습니다만 의무 지출의 경기 조절 기능은 매우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우리 재정 당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재량 지출을 조정해서 부처 예산 나눠주는 부분을 조절해서 경기 조절 기능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러한 재정 운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한 연구 페이퍼에서 나와 있는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선진국들의 경우에 이걸 조금 지난 30년간의 추이를 봤더니 GDP하고 이 재량 지출과의 관계가 마이너스일수록 다시 말하면 이 0보다 밑에 있을수록 조금 더 경기 대응적인 지출을 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어서 이 까만 나라들이 선진국에 해당하고요. 노란 나라들이 개도국에 해당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나라들은 대부분 까만 나라들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노랗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만 성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선진국들이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경기 대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는 이 오른쪽 노란 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량 지출을 봤더니 이제 재량 지출 부분에 있어서도 선진국과 개도국을 본다면 이제 개도국은 당연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경기하고 연동해서 가고 있고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그렇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재밌게도 우리나라 실업급여를 봤더니 우리나라가 가장 맨 왼쪽에 있는데 그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그 기저효과라는 게 물론 있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실업급여가 대부분 이제 팍 지출될 수 있는 그 대응력을 본 건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경기가 안 좋을 때 실업급여의 제동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조금 더 이거보다는 기술적인 내용인데요. 오늘의 조금 더 큰 내용과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지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연금 개혁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겠느냐라는 부분의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공적연금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물가 연동과 연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또 포뮬러로 연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재정운용 방식에 있어서 의무지출 부분의 재정운용 방식을 카운터 시클리컬하게 경기 동향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개편을 다른 나라들은 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소결을 말씀을 드리면 선진국들은 건강보험 성숙도가 높은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지출의 대상하고 단가를 조절할 수 있는 기제를 가지고 있더라. 물론 대상보다는 단가 조절을 더 많이 했어요. 대상은 생각보다 하기 굉장히 어렵고 한번 정해지면, 그러나 단가는 그 안에서 조금 할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졌고요. 경기 변동의 이제 결정 방식으로 의무지출의 재정 운용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있지 못해서 현재는 우리가 재량 지출만 재정 운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좀 더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적 성수란 말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G7 국가들의 경제 충격과 이제 코로나19 지원 비중을 봤더니 이제 왼쪽에 그 주황색 표가 재정이나 금융의 비중의 증가이고요. 오른쪽에 파란 것이 경제 성장률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2019에서 2020을 뺀 이 격차가 클수록 충격이 크다라는 건데, 충격의 크기와 그 나라가 지출한 재정 비용을 따져 관계를 봤는데 사실상 큰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채무비율이 낮거나 혹은 진위계속값이 낮은 나라들이 이거에 대응력이 조금 더 좋았었다. 그래서 제도적 성숙도 안에 재정 운용 관리가 하나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 충격이 양호해서 추가적 재정 대응 규모도 GDP 대비 한 3.4% 정도였고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그 오 박사님께서 그려주신 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많은 인구구조 변화, 우리 잠재 성장률 변형이 채무 증가폭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정부 부채를 봤더니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IMF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주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재정 운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중기 재정 계획과 재정 규율을 통한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재정 운영의 그 근간에 해당하는 그 중요한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정 규율, 그러니까 뭐 채무 수준이 되었든 그 재정 규율이라고 제가 표현을 쓴 것은 아직 우리가 준칙을 쓰지 않았고, 그것이 이제 준칙이라고 하는 어떤 법제적 강제성이 있든 없든 그 나라가 재정 규율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채무 수준은 최소한 우리가 60% 넘지 말아야지, 관리 재정 수준은 최소한 3% 이내로 관리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우리 재정 운용 당국의 어떤 기본적인 수치가 있다면, 그 넘버가 있다면 그것이 규율을 작동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런 것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들, 과연 이것이 부채 이자율에 영향을 주느냐? IMF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선행 연구에 따르면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시장의 신뢰성으로 나타나는데, 이 그림은 그 해당 국가가 전망한 국가 전망치,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망치가 내년에 3%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제기구나 다른 뭐 일반 시장, 뭐 JP 모건이나 뭐 다른 국제 신용평가 기관에서는 우리는 3%라고 했는데 그들은 뭐 1.8%로 봤다. 그럼 그 격차가 한 1.2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격차가 크다는 얘기는 해당 국가의 전망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그럴 때는 해당 국가의 공식 전망치를 신뢰하지 않고 이제 그게 무너질 경우, 다시 그 신뢰도가 낮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국채 이자를 상당히 높게 지불해야 되는, 그것이 신용도를 의미하는 거라는 것이 이제 이 해당 그림의 설명인데요. 결과적으로 그 카운셀을 갖고 있는 독립적인 제도 운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조금 그거보다 낮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채무 준칙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차이가 더 낮게 나타났고, 채무와 두 개를 엔포스먼트 강력한 조를 갖고 있으니까 더 낮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관리 재정 경상 밸런스 룰, 수지 룰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가장 그 격차가 적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준칙들을 갖고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그것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이러한 시장 신뢰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중기재정 운영 계획을 당연히 개편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와 관련된 재정 규율을 확보하는 것, 재정 규율을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점에 있어서는 공적 연금 제도 개편, 사회복지주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해야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경기와 연동 방식으로 운영하고 경기 위기 시에 적극적 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보험료나 수급 연령 인상이 우선 논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겠고, 공적 부서 및 사회 서비스 분야를 지금보다는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과 사회 서비스 간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회 서비스 분야는 대개 중앙과 지방이 공동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자체의 재정 책임성 강화가 앞으로 증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조절 기능이 필요한 이유는 해당 국가의 재정 대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는 현재 지금 세수 비례적인 지방의존 지출, 다시 말하면 내국세 20.79, 내국세 19.24 등등 세수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지방의존 지출 규모가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의 경기 대응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내국세 연동 방식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개편할 필요가 있겠다. 경기와 경기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방 서비스세율도 포함해서 본다면 더더욱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이거는 우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설명하려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초중등보다 고등교육재정 지출 상관관계가 더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러 면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고등교육으로 재정을 개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세수비례적인 법정 지출은 경기 대응력을 감소시키는 문제도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증세 요인을 저하합니다. 그러니까 100원을 거두면 50원은 어차피 본래 재정 당국의 재용 용도대로 사용을 할 수 없고 다른 곳으로 이전, 물론 국민에게 받는 서비스이긴 합니다만 1차적으로 이전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증세 요인을 저하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세수 비례적인 법정 지출 증가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거시경제적으로 보나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은 기본 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앞으로의 재정 정책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경계 재정 역할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전통적 재정 및 금융정책을 대응하는 데도 필요하다. 비전통적인 정책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양적 완화. 사실은 돈을 막 푸는 건 돈을 찍어서 푸는 건데 이거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은 거시정책 중에 하나죠. 현금 지급, 국가가 각 개인에게 현금을 쏘는 거. 이것도 우리가 배우지 않은 거죠, 교과서에서. 정부가 돈을 걷어서 그것을 소득 재분배하는 과정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직접 수여를 한단 말이죠. 이거는 마치 우리가 환자들이 우리가 평상시에는 음식물을 통해서 영양소를 섭취하는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약을 먹거나 혹은 주사를 맞죠. 근데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어떤 것도 부작용이 없는 것은 없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이치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 기제로 이거 섭취할 때는 시장에서 해결이 분명히 가능한데 이게 돈을 막 풀고 인위적으로 다음 현금을 막 주고 이렇게 되면 시장에 갖는 그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고스란히 양극화로 나타나고 불균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것은 결과적으로 재정 대응력을 키울 수밖에 재정 대응 다시 말하면 빚을 더 얻게 되는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정책을 앞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고 나서 어떻게 성과가 나타났는지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등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대응이었고요. 조세정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인플레이션 대책을 다른 나라 하고 있었고 이거에 대한 그 최근에 나온 IMF 결과를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모든 것이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고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입법조사처 분들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만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지금 재정 분야만 그럴 것 같진 않고 모든 분야가 다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우리가 받는 공공 서비스로 구현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이것은 특히 이 법정 지출 문제는 굉장히 바꿀 수 있는 것 있을 수 있는지 여부는 솔직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법정 지출의 재정 권한과 절차는 사실 재정 민주주의의 한 형태에 해당하고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정치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정권이 바뀌는 비용이 됐든 서비스가 줄어드는 비용이 되었든 그것은 정치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않고서는 고스란히 그것이 국가 채무로 전이될 수밖에 없어요. 합의되지 않고 계속 문제를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 채무가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 지금 현재 입법 과정 이게 정치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절차가 우리한테는 매우 필요하다.
이것이 세수 인상의 걸림돌도 되고 재정 지출 증가를 악화시키는 것도 되고 다른 나라 사례를 봤더니 트럼프의 이 나타나고 나서 백신 접종률이랄지 정책 양극화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다 국가 채무로 이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제가 여러 강조드렸습니다만 의무지출 내 법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정 잠식을 최소화하자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중부담 중복지의 세입 기반을 확충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입 기반 우리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 오 박사님께서 조금 더 말씀 주실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금제도 개편, 세대 간 형평성 논의를 본격화해야 된다는 점, 공적 부조 및 사회 서비스 부분도 우리가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또 하나는 제가 의무지출하고 세입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량지출 안에서도 경제적 지출 경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나 국방비 등등도 역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궁극적으로는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적 위험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앞으로 우리가 확보해서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화,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 규율 제도 마련, 준칙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재정 지원 인프라 구축, 뭐 실시간 소득 파악이랄지 비정형 근로자 파악 등 같은 재량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는 인프라도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너무 짧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 풍부한 내용에 비해서 제가 너무 시간을 짧게 드린가 아닌가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관련한 내용들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오정현 박사님의 토론을 듣고 이후에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연아 실장님께서 많은 내용을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대부분 다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그냥 장기적으로 여기 이제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중장기 인구구조 대응 재정위험 정책 방향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중장기적으로 좀 어떤 부분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제가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냥 아이디어 정도 차원에서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그냥 여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우리나라의 그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뭐 그게 이제 특별히 인구구조 대응, 인구구조라는 측면,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김연아 실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후 대응 부분도 앞으로도 좀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그것까지 더해지면 아마도 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심각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좀 건전하게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흔히들 얘기하기로는 이제 첫 번째로는 지출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지출 구조 조정으로는 한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세입 확충까지 이제 가야 된다라는 얘기라서, 먼저 이제 지출 구조 조정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세입 확충도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 구조 조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김연아 실장님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는데,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재량 지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요 부분인데요. 재량 지출만으로는 사실은 지출 구조 조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무 지출도 같이 이제 분명히 이제 지출 구조 조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의무 지출 중에서는 사회복지 지출이 한 45%, 그다음에 이제 지방 이전이 45%, 두 개 하면 90% 조금 더 넘어요. 나머지는 뭐 이자 지출하고 조금 이제 기타 의무 지출이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좀 가장 큰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재정에 좀 위협이 되는 게 지금 이제 가장 이제 명시적으로 고려가 되는 것은 이제 고령화 때문인데, 고령화하고 가장 연결이 되는 것은 사회복지 지출이죠. 근데 사회복지 지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발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쭉쭉쭉쭉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재정이 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하는 거는 당분간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사회복지 지출하고 지방이전 재원이 지금 현재와 같은 구조로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이런 부분에서 좀 구조조정이 필요할 거다라는
그런 김연아 실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도 그 부분에서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 현재 그 지방이전 재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교부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이제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가 좀 문제가 되는 건데요. 당연히 이제 좀 더 심각하게 보이는 것은 이제 그리고 좀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연동 방식은 조금 이제 좀 폐지를 하고 실제로 이제 교육 수에 맞춰서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하고 아까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부가가치세의 그 25.3%가 이제 지방 소비세로 이제 지방으로 이전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걸 완전히 없애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방자치라는 부분이 또 분명히 이제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전히 없애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대신에 좀 설계는 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지금은 무조건 내국세에 이제 몇 퍼센트 딱 박혀 있고 부가가치세에 몇 퍼센트 딱 박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국가 채무 비율이 아직까지는 높지 않기 때문에 채무를 이렇게 막 하게 상환을 해야 된다던가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게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점점 증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채무를 상환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그걸 세금을 통해서 이제 더 재원을 조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그 지방교부세 이렇게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인해서 그게 조금 이제 저해가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내국세의 기준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국세의 기준을 사실 지금은 그냥 내국세 전체로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이제 그 국가 채무를 좀 순상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내국세에서 그만큼은 좀 차감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방교부세율을 적용한다던가 뭐 이런 방식으로 조금 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사실은 그 국가 채무가 관리가 좀 가능한 수준으로 그다음에 이제 세금을 걷어서 그 국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지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 정부 특히 정부 기조가 조금 바뀐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이제 보편적 지출을 하느냐 아니면 선택적 지출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 조세부담률 수준이 보편적 지출을 할 수 있을 만큼 높지가 않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앞으로도 조세부담률을 빠르게 이렇게 올리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뭐 천천히는 올릴 수 있어도 급박하게 이렇게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는 방향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복지제도는 좀 설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김연아 박사님께서도 이제 재정 기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이제 최근에는 재정 정책을 이제 법제화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뭐 재정 정책을 깊게 연구하지는 않아서 뭐 아주 뭐 이게 뭐 어떤 연구에 근거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지금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뭐 제가 생각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재정 준칙이라는 것이 지금 딱 채무 준칙하고 수지 준칙이거든요. 근데 재정 준칙에는 채무 준칙과 수지 준칙만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 이제 지출 준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 준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잠깐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IMF 그 워킹 페이퍼에 나왔던 그래프인데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기에서 이제 빨간 선이 이게 BBR이라고 되어 있는 게 수지 준칙이에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수지 준칙하고 그다음에 약간 하늘색이 이제 DR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채무 준칙이거든요. 세무 준칙을 타겟팅을 하고 그거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주로 이제 수지 준칙까지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주로 많이를 하는데 한 가지 특징은 최근에는 여기 이제 녹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지출 준칙입니다. 지출 준칙도 활용하는 국가들이 이제 점점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현재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는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하고 수지를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3% 이내로 이제 관리한다라는 그 정도 얘기만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 그러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근데 그거를 지키기는 사실은 다른 것들을 뭐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좀 지출 준칙도 하나 좀 같이 고려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럼 지출 준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의무 지출에 저는 지출 준칙을 바로 이제 대입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의무 지출의 상당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회복지 지출하고 지방이전 재원인데 전체 통으로 해가지고 그 중에 뭐 이제 기준은 여러 가지가 될 수, GDP 대비 비율로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지금 그 지방이전 재원이 내국세 연동 방식이기 때문에 뭐 내국세의 몇 %로 이렇게 지출 준칙을 이제 세울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체 총지출 중에 뭐 그 의무 지출을 몇 % 이내로 관리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지출 준칙을 의무 지출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좀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만약에 이제 지출 준칙을 법제화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일단은 의무 지출 자체가 이제 법정 지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법에 따라서 반드시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지출 준칙이 법제화가 되면 얘도 또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오는 상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상충 관계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이제 중요한데 만약에 두 가지가 상충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지출 준칙 쪽에다가 좀 더 힘을 실어주면 그래서 만약에 의무 지출에서 이런 규정 때문에 지출을 해야 된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지출 준칙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어떻게 조정이 돼야 되는지 사실은 뭐 지방이전 재원하고 복지 지출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매겨서 만약에 이제 지출 준칙이 어겨지게 된다면 어떤 우선순위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뭐 지출 준칙을 맞춰 나갈지 이런 계획들까지 세워서 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방식을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사실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뭐 깊게 생각해 본 거는 아니고 제가 뭐 이쪽을 연구하는 건 아니라서 근데 현실적으로 단순히 재정 준칙만 딱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지켜질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그보다는 또 좀 디테일하고 조금 더 이제 강력한 무엇인가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입 확충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약간 지금 현재 뭐 작년하고 올해 아실 것 같은데 상당히 논란이 돼서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사실은 세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2019년 실적이고요. 요게 2022년 추경 예산입니다. 올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아직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 추경 예산이 그 상반기에 지금 편성이 돼가지고 나와 있는데 올해 뭐 기재부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숫자가 뭐 올해 실적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코로나19 이전, 그러니까 2019년 대비 3년 만에 그 국세가 한 100조 정도 증가했거든요. 사실은 2018년에는 세수가 감소를 했어요. 280조대였기 때문에 사실 2년 만에 110조가 증가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냥 코로나19 이전하고 그 현재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19년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3년 만에 100조가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한 것이고 여기에서 근데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를 보시면 사실은 여기 제가 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자산과세예요. 자산과세고 그 다음에 다른 약간 노란색 이제 법인세인데 이게 두 가지 자산과세와 법인세 쪽에서 그 세수 증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기 좀 아래쪽에 보시면 자산가세만 이렇게 제가 표시해 둔 부분이 있고 이 네 가지 세목을 다 더해서 보면 여기서는 그 총 증가분 3년 만에 증가한 게 한 35조 원 정도 증가를 했고요. 자산가세와 법인세를 다 합하면 66조 원, 67조 원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조 원 중에 한 66%, 67%, 이 정도 부분이 사실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진 세목에서부터 이제 나왔고, 그래서 좀 지금 생각이 드는 게, 그럼 이게 이렇게 빨리 증가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의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요 법인세하고 자산가세라는 것은 사실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그 세목이라서 이게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을 세목이고요. 특히 이제 아까 이제 김연아 실장님께서 이제 경제 동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어땠고 뭐 내년도 어땠고 어떨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부분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그 올해도 이제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요. 내년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아까 이제 OECD 얼마 전에 나온 보고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점심 때 그 한국은행에서도 뭐 좀 11월 달에 원래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는데 한국은행은 한 1.7% 보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 그러니까 뭐 지금 OECD 뭐 1.8 있지만 한국은행은 더 지금 낮아진 것이고 그럼 거의 뭐 내년도는 1%대의 성장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거 아닌가 지금 현재 전망치에서는. 그래서 뭐 지금은 중후반대이긴 한데 이게 언제 1% 중반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기가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안 좋아진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올해 세수 같은 경우가 올해는 뭐 이렇게 들어온다 치지만 사실 내년 예산이 세입 예산이 한 400조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 자체도 올해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한 그 수준 그런 추세에서는 이제 꺾인다는 얘기고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내후년이 더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올해하고 이제 내년에 이제 그 경기가 안 좋으면 사실은 이제 법인세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경기가 안 좋고 그 다음 년도부터 좀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후년에는 내후년 세수도 상당히 좀 이제 증가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에 단순히 꺾이는 게 아니고 그게 24년까지도 좀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재정 운영 계획을 봤는데 그 국가재정 운영 계획에서는 그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을 한 2026년까지 한 3% 수준 내외로 이렇게 계속 이제 유지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만약에 이제 경기가 좀 굉장히 안 좋아지고 하면 그러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조금 좀 이제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23%가 그렇게 또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뭐 과거에 팬데믹 이전에는 20%를 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조세 부담률이 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조세 부담률이 3%포인트 오른다는 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예전에는 1%포인트 올리기 위해서 어떤 세제 개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뭐 거의 뭐 큰 세제 개혁이 없이 이렇게 달성된 것은 사실은 이게 약간 우발적 세수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간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빠른 속도로 23%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세수 확충 노력이 별로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그 세수 확충 노력은 여전히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여기서 제가 다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다양한 세목을 통해서 증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재원 조달 규모가 뭐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 세제 개혁을 얼마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과거에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비과세 감면이나 뭐 이런 걸 조정해서 뭐 증세를 한다. 이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분명히 이제 뭐 주요 세목들 소득세, 부가가치세, 뭐 자산가세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세율 인상이나 뭐
기본적으로 증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최근까지는 사실은 증세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게 좀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부분 자산과세 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세서 확충을 한다 그래도 그렇게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뿐만 아니고 오히려 이제 너무 한쪽에 부담이 쏠리다 보니까 조세 저항도 굉장히 심해지고 거래 왜곡 같은 것도 좀 발생하면서 조금 이제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할 수가 하거든요. 실제로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특정 세목에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여러 세목을 통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세부담 인상을 시키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세원이 가장 넓은 그 부가가치세 인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사실 이거는 좀 보통 이제 그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역징적이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약간 좀 정치적인 부담도 많이 갖고 계시고, 인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약간 금기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부가가치세 인상을 하면서 사실 사회복지 지출을 동시에 이렇게 같이 확대해 나가면 그런 역징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상쇄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려를 하면서 좀 이 부분을 좀 정치적인 부담을 좀 어떻게 해소해 나갈까,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전반적인 세부담 인상보다는 지금까지는 거의 이제 고소득 중심으로 증세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걸로는 사실은 세수 확충하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좀 한계가 있고, 어쨌든 복지지출 수혜자가 저소득층에 더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수혜자들이 어느 정도 이게 세부담을 하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고소득층에만 이렇게 한정된 증세가 아니고 전반적인 소득세 증세를 해야 어느 정도 이제 세수 확충이 가능하고, 그걸로 이제 나중에 이제 복지지출이나 뭐 이런 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간략하게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센터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되게 이게 실장님이 되게 이론적인 관련한 내용들을 베이스를 주시고, 그러니까 그 박사님께서는 되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카드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저희 구성원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놓쳤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정경제팀에 요렇게 네, 황인욱 박사님이시고요. 예, 네. 거시경제를 안녕하세요. 담당하시는 박사님입니다. 저희가 또 요렇게 하고 한 분 더 허라윤 서기관님이라고 이제 해서 조세 재정의 재정 파트로 3명의 조사관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조세 파트는 또 별도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드렸고요. 뭐 제가 하여튼 원래 저희가 7번의 간담회를 인구구조랑 재정 관련한 내용들로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기획을 하면서 제가 일부러 실장님의 발표를 7번째 마지막에 두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물론 지금 이게 일정이 좀 꼬이는 바람에 마지막 뒤에 이제 보사연에 한 군데 더 이렇게 발표를 넣게 되었는데, 실장님의 발표 자체가 제가 지금 이때까지 구성했던 내용들을 다 아우르는 내용으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장님의 발표에 되게 인상이 깊었던 거는, 제가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입장의 어떤 숙제를 하는 입장인데, 대부분의 접근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까요? 뭐 어디를 줄여서 하고 어디를 더 많이 거둘까요? 이런 부분에 제가 되게 많이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장님의 말씀이 되게 조금 약간 새로운 관점이라고 저는 느꼈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거라든지 법정 의무지출을 조정한다는 부분들이 알고 보면 이것들을 해내야지 이후에 있을 어떤 조세 저항에 대한 부분을 백업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이렇게 우리가 서포트를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조금
제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접근 방법이 거꾸로 됐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재정당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서 이것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집중했다고 하면은 센터장 이게 저희 발표를 통해서 들은 되게 이 어떤 충격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국회 내에서 결국은 이 역할들이 다시 다 모여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이게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해야 이 부분을 뭐 빠른 시간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중기적인 시각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되게 이제 고민이 좀 깊어지는 상황인 것 같고 그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내용들이 뭐 제가 국회 구성원으로서 보면 좀 답이 없는 문제인데 결국은 해결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구성원 중에 황인욱 박사님이 또 예 멘트가 있으셔서 멘트. 예 화면을 좀 넘겨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연아 실장님 그리고 오정현 박사님 발표 토론 너무 감사했습니다.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질문 몇 가지만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국 이제 잠재 성장률을 보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처럼 이제 잠재 성장률이 이제 수렴하고 매우 낮아져 것을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 여력 확보가 이제 관건이라고 하셨는데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제 재정 준칙이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준칙 설계 시에 카운터 시클리컬하게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한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로 하게 되면 이제 GDP가 떨어질 때 이제 부채도 같이 이제 지출이나 부채를 낮춰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카운터 시클리컬하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령화에 따라서 이제 정년 연장을 하고 그리고 정년을 연장하고 연금 수급 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재정 여력 확보에 도움이 될지 이거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거 결국 재정 준칙 만들 때 카운터 시클리컬하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수지 준칙이나 채무 준칙 같은 경우 사실상 카운터 시클리컬하다고 보기 어렵고요. 지금 우리 오정현 박사님께서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하신 부분이 지출 준칙이에요. 근데 지출 준칙은 카운터 시클리컬하게 디자인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경제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 3% 이하일 경우 경제성장률과 재정지출 증가율의 비율이 어느 수준보다 낮을 경우 실링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재정지출이 적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낮게 되면은 적게 하고 그럼 경기가 경기가 반대죠. 경기 낮게 되면 좀 더 많이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경기가 조금 높게 되면 낮게 실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출 준칙을 아까 우리 오 박사님 말씀하신 거는 지방이전 지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의무지출, 사회복지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지출 준칙을 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 수 있죠. 지금 현재도 그 준칙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실업부조랄지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본인이 경기가 떨어지면 대상이 아니었다 대상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출에 따라서 해당 부분 사람들이 안 받던 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경기가 안 좋을 때 수혜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것을 경기 자동 안정화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 자동 안정화 장치 제도 개편을 보다 더 경기 대응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대안이고요. 두 번째는 준칙의 형태를 통해서 사회보장 지출의 그 실링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지출 준칙은 사실은 우리 오 박사님도 강조하셨고 저도 제가 알기로 KDI 이태석 박사가 지난번 재정학회 때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채무 준칙이나 투지 준칙보다는 지출 준칙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국가 채무를 낮추는데 그런 선행 결과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출 준칙이 갖고 있는 것은 다 실링을 제한하고 한도를 주고 이러는 거라서 정치적 부담 비용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일단 도입하는 단계 나라들은 그걸 조금 후순위로 두고 수지 준칙과
채무준칙, 다시 말하면 어느 특정한 이익단체나 어떤 이해단체나 여당이나 야당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절대 선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도입을 이걸로 먼저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사실은 국가 채무에 직접적인 연계를 미치는 것은 선행연구도 그렇고 지금 우리 입법조사처에서 질문 주신 분이 지출준칙이 중요하다라는 직관적인 느낌이 있으신 거잖아요. 지출준칙이 중요하죠. 할 수만 있다면 도입할 수 있다면 그게 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정치적인 프로세스이므로 아마도 도입 단계에서는 지금 현재 지금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수지준칙이나 채무준칙으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 사회보험 분야에 있어서 연금 대상 연령을 조정한다거나 수급 대상 같은 걸 조정하는 것이 재정 여력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 지출 안에 의무 지출 안에 공적연금이 다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국가 기여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인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지금 당장 중장기 이슈이기 때문에 첫 해 실행할 단계는 재정 여력하고 큰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상을 조정한다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 연령 조정은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굉장히 앞으로 20, 30년을 내다보고 지출을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사회보험 지출, 공적연금 지출 부분을 할 수만 있다면 한다면 사실은 의무지출 부분은 굉장한 큰 대개혁이고요. 그것은 재정 여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장 단기적으로는 좀 안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고 되든 안 되든 시도를 하는 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이제 저한테 기회를 주셨으면 좀 답변을 좀 더 드리면 저는 입법조사처 자료를 열심히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입법조사처에서는 그 큰 제도라기보다는 법과 관련된 저는 이제 균특회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균특회계랑 지역 소멸대응기금 합치는 그거에 대한 것도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고요. 항상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법제 개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열심히 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 또 입법조사처에서 뭐 국회 예산정책처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법과정 전체에 대해서 논할 수는 없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우리도 그렇고 선진국들도 그렇고 마지막 순간에 논의되는 장은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요만한 거 하나를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험 재정 편입이 논의되는 근본적인 논의는 돈 재정에도 있지만 사실상 왜 그게 지금 논의되느냐 하면은 국민들이 납세자가 건강보험을 내는 보험 납입자가 내가 내는 보험료율이 증가하고 감소한다는 걸 내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지금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건정심의라고 하는 심의기구에서 보험료율 인상하겠다. 왜냐하면 수입하고 지출이 안 맞네. 지출이 좀 많아졌네. 그럼 좀 더 내야 되겠네. 해서 이제 보험료 그 가입자들한테 더 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보험료율이 올랐다. 나는 동의한 적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쌓여서 이거를 건정심에 논의하는 게 맞아? 라는 논의가 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것을 국회로 가져와서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안 올라가겠죠. 그 보험료율이 찬반 양론해서 결국 재정에는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앞으로의 방향은 다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재정이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래서 생각보다 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에서 해야 될 일과 생각해야 될 그 시야의 범위가 훨씬 넓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나 저희도 사실은 법을 한 사람이 아니어서 마지막 순간에 법 문구 갖고 이제 제도 개편을 하거든요. 그런 마지막 순간에 이제 공무원분들 해당 부서 공무원분들하고 저희하고 자꾸 수정하고 뭐 법제처 보내서 다시 자꾸 수정 받고 이런 과정을 하는 과정에도 저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봤을 때 참 이게 뭐 자꾸 하나가 하는 역할이 작을 것 같으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으로 인한 국민 파급 효과와 재정 효과와 경제적인 효과와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효과 이런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랑 협업을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거이고 서로 간의 이해가 조금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저는 그래서 입법조사처 자료를 잘 보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혹시 그 준칙 관련해서 오 박사님 더 뭐 이렇게 관련한 내용 더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준칙의 어떤 플렉서빌리티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근에 그 IMF 보고서들 뭐 다른 데 쪽은 잘 모르겠고 IMF 보고서들 중에 이제 피스컬 룰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과거에는 그 재정 준칙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경직적이어서 어떤 매년 그 수치들을 그 제한된 수치들을 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워킹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과거의 교훈이고 특히 이제 팬데믹 지나면서 거의 다 이제 그 과거의 재정 준칙들을 이제 약간 그 보류해주는 서스펜션 해주는 그런 경우도 이제 있었고 앞으로도 뭐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을 것이고 이제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플렉서빌리티를 어떻게 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약간 이제 미디엄 텀에서 그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정부에서 그 채무 비율을 이제 60% 이내로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60%는 분명히 어느 순간에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뎁 리밋이 되는 게 아니고 약간의 이제 뎁 앵커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 앵커가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앵커의 역할은 사실은 이제 과거에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 머니터리 팔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하고 있거든요. 머니터리 팔러시에서. 이 인플레이션을 이제 타겟팅하는 게 2% 수준에서 타겟팅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매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매년 이렇게 보면 2%보다 넘어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지만 중기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2% 수준에 맞추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피스컬 룰도 매년 뭐 60% 이내로 뭐 아니면 거기서 이제 쭉 관리한다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뭐 수지 같은 것도 매년 뭐 4% 이내로 관리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평균적으로 만약에 넘어가면 그걸 이제 끌어내릴 수 있게 앵커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준칙이라면 좀 플렉서빌리티를 이제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러려면 이제 사실은 준칙 그 자체보다도 이걸 어떻게 이제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관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라서 그러려면 이제 독립적인 뭐 재정 기구가 이제 들어와야 된다 이런 논의까지 조금 이제 또 너무 확장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건데 플렉서빌리티를 이제 부과를 하려면 약간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제가 뭐 드리고 싶은 질문도 더 많은데 제가 이렇게 아껴놨다가 다음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시간이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라 뭐 한계가 있는 부분이어서 네, 오늘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 또 다음 또 좋은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도 감사해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네.